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올림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4비치 팟캐스트 159번째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명을 얘기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조채연님을 모시고서 이 본명 좀 위험한데? 내용 증명 받을 때 이제 네, 오늘 좀 저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증권사가 장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하면 재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왜냐면은 저희가 서비스 운영하는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과도 좀 많이 얘기할 만한 주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네트워크 쪽 그리고 그런 분야에 지식이 많으신 조채연님을 모셔왔습니다. 와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해진 것 같죠? 어색하네요. 지난번 KT에 이어서 또 그렇죠. 아웃사이더님 배우 티셔츠인가요? 언제 사셨나요? 네. 그때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공부했었구나. 본인이 사놓고 안 입으시던데 요즘에? 저 많이 입었어요. 많이 입어서. 요즘에 안 입으시던데. 요즘엔 잘 안 입었죠. 배우 티셔츠군요. 나오나요? 네, 배우입니다. 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배우 너무 좋아요. 네. 갑자기 딴 얘기로 튀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해 주시죠.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디부터 얘기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상황을 한번 얘기해야. TV를 봤더니 한국투자증권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그때 폭우 때 그 증권 서비스를 개시 못할 상황이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 UPS 같은 걸 돌려서 임시로 서비스하고 장 끝나고 열심히 복구했다 요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우선 왜 클라우드가 아니지? 우선 그 생각 한번 했다가 금융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IDC도 아니네. 자기 사옥이네. 그래서 약간 거기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지가 좀 잘 아시니까 모셔가지고 그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기랑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8월 8일이었죠. 그 강남 전체 침수됐던 그렇죠. 그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그것도 이제 갑자기 화제가 됐었고 그 다음 날인가도 장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보상 어떻게 해주네 만에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얘기긴 합니다. 그 보상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보상원 얘기부터 하나요?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상이 되는데 그 매수 타이밍을 놓친 거는 보상이 안 된다. 대신 로그가 찍혀 있는데 트랜잭션만 안 된 거면은 그건 해준다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증권 쪽 저도 그런 사례들 몇 번 봤었는데 이게 어차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걸 하든지.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장애 났을 때 무조건 전화해야 돼요. 전화로 내가 팔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놨어야지 그걸 훨씬 증명하기가 쉬운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증적이 있는 사람들부터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내가 보상 받아야 된다 싶으면은 그런 것도 의식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증정을 남긴 다음에 내가 보상 요청을 또 따로 해야 돼요? 아니면 알아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끝났는데 그때 안 판 게 더 좋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팔고 싶었지만 못 판 게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 그래도 보상이 안 안 되죠. 나오나? 그거는 올랐으니까 보상이 안 나오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손해 본 거에 잘은 대만 모르겠어요. 나올 거고.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손해배상에 대한 그거니까. 근데 왠지 그런 이득 것들이 보면은 그런 보상들이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증적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거나 그렇죠. 전화했는데 실제로 의도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고 또 오히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코인 방송 가끔 심심하면 막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보면 그쪽엔 좀 이상한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막 리밋을 걸어놨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아 했는데 그 가격 밑으로 50%를 순식간에 내려가면 뭔가 처리를 못해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분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카이너도 이건 안 될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녹화가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우리 서버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없다. 통신사가 그랬을 수도 있지 이렇게 따지면은 끝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보상 이번에 해주는 거예요? 한국투자증권은? 뭔가 공지랑 막 이야기는 올라왔더라고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러니까 그냥 그게 생각해도. 어려운 게 예를 들어 뭐 1,000원이었는데 800원 뭐 1,200원대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보상 얘기하는데 지금 1,300원이야. 이러면 보상이 어떻게 잘 모르고 돈 주세요 이런 거 아니야? 언제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건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정확히 몰랐는데 지금 기사를 하나 보니까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어쨌건 15시간 동안 MTS가 안 됐다고 하네요. 네. 근데 아마 해외 주식도 8일 있을 오후요? 테니까. 8일? 네네. 8일 저녁부터 아마. 근데 저녁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도 있을 수 있고. 해외 주식 때문에 네. 그거 실제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손해 봤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증권사가 보통 정해져 있으니까 네. 다른 증권사 가서 팔 수 없는 거고. 아, 뭐 그러네. 그거는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막 당장 옮길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이게 좀 웃긴 게 이게 진짜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요즘에 또 주식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요? 요즘에 주식이 장난 아니라는 게 그 밈 주식들 있잖아요. 제 2차 밈 주식 막 올랐다 파동이라고. 떨어졌다는 거 많이 네. 봤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지금 막 50% 올랐다 50% 떨어지고. 아 그냥 인기로 옛날에 그 게임스탑 같은 그쵸, 게 게임스탑 같은 거. 이번에 또 BBBY인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엄청 골 때리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그런데 딱 겹쳐가지고 증명하지 않을 수 있으면은 뭐 진짜 소송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웃긴 게 이번에 그 아까 BBBY인가 그 주식도 어떤 사람은 거기 또 몰빵해가지고 거의 몇 천억 벌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기 주변에서 300억인가 모아서 거기 몰빵했는데 그게 막 몇십배가 오른 거예요. 며칠 만에.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미국 시장이 장난이 아니라서 저도 오집 이야기하기 전에 기사 몇 개 보니까 오후 4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장후 시간의 거래 거기서 뭐 그게 못해가지고 오후 4시부터 6시 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장애 그리고 그건 한국 얘기죠. 네,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기사상으로는 전산장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 처벌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이야기도 이거 어쨌든 적어주신 거 보니까 뭔가 원인 같은 게 대충은 나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장애가 나고 재난이 나면은 원인도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되게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보도 자료랑 이런 걸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아마 따로 기자들한테 했거나 아니면 기자분들이 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내용이 되게 제한적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찾아본 기사에서 보면은 누수로 인해서 그 전원 장치 메인 전원 공급 장치에 합선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UPS나 뭐 발전기나 이런 백업 전기들이 아무리 있어도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전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흐름이 잘못돼서 하는 거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문제를 찾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았나. 저희도 이제 막 아파트 같은 데서도 좀 오래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누전 한번 나면 막 되게 찾기 힘들잖아요. 막 그쵸. 세탁기 노후화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세탁기를 뽑지 않는 이상 막 찾기도 힘들고. 저희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비 온 날 뭐 누전인가 된 것 같은데 세탁기를 뽑았다 해보라고 그러고 이거 그것도 뺐다 보려고 그렇죠. 뭐 이렇게 허접하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전기 내려갔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전기 내려가는데 다 하나씩 빼보고 다시 올리고 또 맞아요. 내려가면 아니구나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도 보면은 막 강남역 사진 같은 것 중에서 전기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맞아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켜졌다가 바로 또 차서 내려가고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찾기 어렵게 한데 그 시간은 몰라도 그 기사 사진 보면 그냥 사무실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아 이미 사무실에 뭘 떨어지고 있어. 어딜 찾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러겠네요. 그 거의 뭐 약간 전설의 짤방처럼 남을 것 같은. 그렇죠. 그냥 온 곳이 다 물로 맞아요. 된 것 같은 게 보이던데. 그래서 그 기사를 좀 더 찾아봤었는데요. 그 사무실에 물바다가 된 그런 거는 3층인가요? 뭐 5층이어서 5층. 지상층이었고요. 5층이더라고요. 서버가 있는 곳은 지하 1층이랑 뭐 이게 지하 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설마요. 그쪽은 다른 쪽을 통해서 외벽 누수로 인해서 이게 누수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재된 사진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뭐 전원 라인인 것 같아요. 그 라인 쪽에 아마 누수가 발생하면서 하지 않았나. 요게 이제 가정에 들어온 건 220V 전기인데
이제 요런 데이터 센터나 상업 빌딩 이렇게 대형 건물들은 보통 막 22.9kV 막 29.3kV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워낙 세서 직접 접촉을 안 해도 이제 전기가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거기에다가 이제 막 습기가 더해지고 물이 새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합선이 되기 쉬운 조건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있고. 근데 일단 약간 저는 좀 일단 저 사진부터 너무 충격인 게 저 빌딩에 물이 저렇게 지상층에서 물이 저렇게 새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기사 보니까 6층이 무슨 정원이 있나 봐요. 맞아. 아, 테라스가 정원이 있다고. 물이 타면서 그게 넘치니까 맞아요. 그냥 5층에는 5층부터 물이 약간 쏟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옥상에서 새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된 거군요. 낙교님 뭐 집도 거기 그- 뭐 문도 있고 뭐 이럴 네. 테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낙교님 거. 집도 그 테라스 조심해요. 원래 옥상에 있는 집은 맞아. 항상 누수돼서 저도 보니까 주택에 만약 누수가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붕을 덮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맞아요. 안 그러면 아무리 방수해도 샌다고 하던 그런 것 때문에 샜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군요. 그 발코니 같은 테라스가 맞아요. 약간 물바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서버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침수가 돼서 지하에 전력 관리가실이 있나 네. 보네요. 거기 그러니까 서버 있는지 네. 모르겠고. 네, 서버가 실제로 나간 건 기사- 아니고 네, 전력 기사에 나간 보면은요. 전력이 나가니까 거기 건물 안에 있던 어떤 서버에 전기가 나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기사를 봤더니 전체 전력을 관리하는 중앙 감시실이 지하 1층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되었고 지하 3층에 전산 기계실이 있는 그 시스템 공급 장치에 합선이 발생했다고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고 뭐 아무래도 누전이다 보니까 되게 찾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애를 겪고 뭔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되게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뭐 당사자들 입장에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아무래도 좀 여기 그쵸. 보면 금감원에도 막 보고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싫어서라도 장애 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예비 전력 장치도 가동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요것도 아마 좀 합선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좀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금융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에서 그 본 전력과 예비 전력 자체가 마비도 됐지만 UPS가 전력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 본사 전체에 전력 공급 중단 위기가 있었고 운영 서버가 이제 꺼지지 않게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개발 서버 셧다운을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 서버를 내릴 정도로 전기가 부족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용량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요게 조그마한 서비스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주식이고 이러면 되게 크리티컬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요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UPS인지 발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UPS랑 발전기를 혼합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다이나믹 UPS라고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이제 발전기와 플라이휠이 결합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 엔진이 달려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발전기와 UPS를 섞어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기사들이 아무래도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전문 기자분들도 아니시고 요 내용은 이제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 기자가 아니라는 게 전문 기자 아닌가요? 전문가? 저 기자인데 전문가가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UPS 기사에는 UPS가 나왔지만 정말 UPS에 의심스럽다. 그렇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UPS 아닐 것 같은데라는 의심을 살짝 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냥 갑자기 문득 들었던 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V2G로 전기차로 전기 쓸 수 없나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었었고 뭐 그건 또 딴 얘기고 근데 지금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 유튜버 분의 아파트가 잠겨가지고 지하실이 그렇죠. 저 그것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되게 골 때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비 시스템들이 다 지하에 있어요. 맞아요. 예비 시스템들이 이게 뭐 보기도 안 좋고 사실 그렇게 막 선호 시설은 아니니까 약간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예비 전력이랑 뭐 물 빼는 거랑 다 지하로 넣었는데 그 지하가 제일 먼저 침수가 되잖아요. 배수가 안 되면은 배수가 안 되니까 다 먹통이 된 거예요. 예비 전력도 안 되고 그 단지는 완전히 다 나가서 한 일주일 넘게 전기랑 수도랑 가스랑 다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일반 빌딩에서 그러니까 일반 빌딩은 또 한 건물 안에서 이런 예비 전력이 있는 건데 걔가 또 지하에 있어서 거기가 뭐 침수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비 전력까지 다 완비가 된 상태고 진짜 UPS나 이제 보조 발전기밖에 없는 상태인데 걔도 가동이 안 된 거니까 뭐 실제로 우리도 장애 대응 다 해놔도 장애 나보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까지 검증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차근차근 밟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기계실이나 수변전 설비라고 하는데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네네. 하는 걸 그런 설비가 지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꼭대기에 지으려면은 바닥을 엄청 두껍게 해야겠죠. 안 그러면 무너질 거니까요. 무거우니까, 네, 그런 무거우니까. 그 외에도 일단 관리하시는 분이 맨날 그럼 그 높은 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높은 층은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죠. 맞아요. 지금 뭐야 그 뭐야? 탑층 제일 비싸게 그렇죠. 펜트하우스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지금 완전 다 펜트하우스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전기가 요즘은 다 지중으로 해가지고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14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전기실을 만약에 14층에 올리면 14층으로 들어오는 인입 라인이 14층까지 또 길이가 나와야 되고 다시 거기서 또 1층까지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구리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전봇대가 없거든요. 네. 다 지하에 있어요 전선이. 그러면 걔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맞아요. 꼭 지하에 있다고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실제로 배수가 되면은 네. 그 저희 지금 있는 건물도 뭐 지하 7층까지인가 있는데 거기가 뭐 침수됐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지 않나? 어쨌건 밑에서 잘 빠지면은 맞아요. 잠기진 않는 것 같거든요. 지하 저는 같은 유튜버인지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저도 그런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판교에 그냥 주차장이 그냥 아예 잠겨 있던데 아예 입구가 잠겨버려. 그냥 입구부터가 물이 네. 살랑살랑 다 있고 아예 네.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던데. 거기는 배수가 안 된 거. 잘못 만든 아니, 배수가 아니에요. 거기 배수를 해도 안 돼. 그냥 그걸 따지자면 이렇게 한강이 흘러가는데 한강 가운데 만든 그 물줄기에 만든 거라 약간 배수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보통 지하 시설에서 그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배수 용량을 넘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이. 맞아요. 그래서 그 기밀 그러니까 차수 물을 막는 거 이번에 이것도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강남의 그 빌딩 같은 네, 맞아요. 그럼 그 실제로 요즘 아파트들 이렇게 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조금 이렇게 신경 쓰는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 입구 같은데 그 차수판이 자동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되게 영화 같아요. 이렇게 쓱 아니야, 제 올라가지고 생각에는 꽝 바뀌더라고요. 그거 한 아파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제가 지금 가장 최신 아파트 살잖아요. 대장동. 아, 작년에 입주했잖아요. 네. 거기 아파트들 다 새벽에 난리였어요. 똑같아요. 물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길 만들고 지금 대장동도 며칠째 계속 밖에다 다 주차해놨어요. 그 청소한다고 물. 아 물이 들어왔나 보네요. 아파트로 조금은 다 들어왔고 아, 네. 근데 이제 심각한 건 아닌데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집은 유일하게 괜찮긴 했죠. 지하 3층이 지층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근데 저도 다른 데 보면서 그런 차수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최신이고 거기에 분당에 있는 그 대장동 아파트들이 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다 브랜드 아파트만 들어왔어요. 민간 이상한 건설사들이 안 들어오고 뭐 저도 더샵이나 뭐 이런 건데 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수판. 저도 있는 건 본 적 없고 뉴스에서 이번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예를 들어 이번 일을 겪은 네. 아파트들이 돈을 못 거거나 보상 요청해서 이번에 짓는 거죠. 그렇지 아파트를 지을 때 그걸 해주는 건설사는 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지으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예, 있죠. 이제 법적으로 뭐 어떤 조건이면 그걸 꼭 해라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 실제로 행안부 안전고시 같은 거 보면은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뭐 수방 기준 이런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 요게 일반 건물들에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령 그 안전고시죠. 법령은 아니고 그 고시에 보면은 그런 내용까지는 다 있어요. 그 물이 이제 만약에 들어오면은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방화문이 물이 안 들어오게 기밀이 돼야 되고 문의 개폐 그렇네요. 방향을 이용해서
그 물이 이제 힘을 받으면은 문이 버틸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당겨서 여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물이 밀면은 문이 더 기밀이 되는 구조. 그렇네요. 만약에 지하 3층에 있어도 완전히 폐쇄만 잘 됐으면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는 거네요. 사실 근데 요것도 되게 어렵기는 해요. 사람이 가서 뭘 왜냐면은 하진 못하겠네요. 음. 실제로 그렇죠. 그게 또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수변전 설비에 뭐 비상 발전기도 그렇고 요런 것들이 다 환기구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소방 설비들이 비상시에도 전원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비상 발전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요걸로 엘리베이터라던가 뭐 소방 설비, 뭐 액션 밸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구동하기 위한 비상 발전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지상으로 굴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글로 인해서 역으로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막 토목 건축 이런 건 아니어서 그 차수판 잘은 예를 모르지만. 들으니까 진짜 작은 것만 있어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엄청 잠긴 데도 보면 새벽에 나와서 맞아요. 물길 살짝만 만들어줘도 그렇고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모래주머니 그냥 한 당만 만들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파트는 이제 지하 3층이 지층보다 높아서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대장동의 거의 모든 아파트 주민들 새벽에 다 지하철에서 내려가서 다 그런 거 하고 있었더라고요. 방송을 했나 보네요. 누가 네, 다 내려가서. 방송했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차수판 설치하는 게 더 싸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죠. 그게 약간 느낌에는 그 약간 그 충격적인 그 강남 영상을 봐서 아, 저 그쵸. 힘을 어떻게 버티지? 아, 맞아요. 저 대단한 기술이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만 그렇지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으니까 물길만 좀 흩어져도 엄청난 거 아니어도 버텨낼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처럼. 그리고 또 뭐 프레임 구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버티는 게 달라서 그 실제로 강남의 그 차수판 그 영상들 봤는데 어떤 건 못 버티고 찌그러지더라고요. 막 휘어지고. 어쨌든 다시 서버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개발계는 결국 알파 서버 같은 걸 셧다운 뭐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HTS 운영하는 서버가 4억에 있었던 거잖아요. IDC나 이런 그렇죠. 데가 아니라.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다른 거 다 다운될 수 있는데 UPS 이제 최고의 보루로 여기 갖다 붙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그러면은 저희도 여기 오피스 할 때 저희는 오피스에 서버를 안 두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AP 이런 장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는데 그거 할 때도 UPS를 막 24시간 버티는 거 막 하고 있길래 24시간이나 버틸 필요가 있어요.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 6시간. 여기는 운영 서버 치고는 그러면 UPS가 그냥 오래돼서 이게 용량이 줄어든 건지 UPS로 못 버티나? 일단은 만약에 UPS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전력을 저장하는 UPS였다고 하면은 만약에 뭐 설계 용량이 뭐 100kV 암페어 보통 그 VA KVA로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관리를 안 하면 당연히 배터리 수명이 줄어겠죠. 자동차랑 비슷하게 납산 배터리를 쓰고 뭐 이래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당연히 용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그것도 문제인 거죠. 사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상전력, 그러니까 정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보통은 이제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보통 요것도 라인을 이중으로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막 변전소 두 군데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하는데 사실 요것도 이따가 또 더 얘기할 건데 데이터 센터 티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조금 크리티컬하거나 우리가 좀 아는 유명한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를 이중으로 라인을 갖고 오고요. 그게 이제 절체가 됐을 때는 1차적으로 옛날 방식은 이제 배터리를 잔뜩 놔가지고 배터리가 임시로 일단 버텨줘요. 그리고 그동안 발전기를 시동을 거는데요. 이게 되게 큰 디젤 발전기예요. 요즘 경유가 비싸다는데 요 디젤 발전기를 시동을 거는데 한 20분에서 30분이 걸려요. 근데 물론 급하면은 다 바로 걸 수 있어요. 요 20분에서 30분이 보통은 점검하는 단계거든요. 막 엔진의 히터도 켜가지고 막 워밍업도 해주고 막 오일 같은 거 체크도 하고 막 이런 절차를 다 하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서 그 배터리들이 보통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보통 배터리 용량을 선정을 해놓고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름만 있다면은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 달이고 1년이고
물론 이제 그 디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별개 문제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 그 탱크도 보통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그런 비상 발전기도 이중으로 나요. 그래서 요 비상 발전기 하나가 폴트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 더 놓자. 그런 식으로 이중화를 잔뜩 해놓으면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티어가 올라가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SLA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 본 것 같아. 일본에 예전에 우리 초기에 팟캐스트 할 때 일본 더워서 홋카이도 막 다 정전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게 더 본 것 같아요. 기름을 공수해 와서 IDC가 안 꺼지기 위해서 그 전국의 기름, 그러니까 홋카이도 전체의 기름을 다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막 이런 기사를 봤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1년에 여러 번을 이제 무부하 운전이라 해서 그냥 시동만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동안 부하가 안 걸리게, 그러니까 엔진 아이들 상태로 자동차로 치면 아이들 상태로 계속 놔두는 거고 이제 부하를 걸어서 또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실제로 비상 전력으로 얼마나 대충 버티고 몇 리터의 기름을 소모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런 절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기술이 조금 발전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다이나믹 UP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그 크리티컬한 데이터 센터나 요즘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차용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요. 뭐 저도 데이터 센터를 메인으로 관계자가 아니어서 실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고 납산이고 막 이러니까 막 되게 유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나가고. 배터리 요즘 비싸잖아요, 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UPS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에다가 플라이 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플라이 휠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회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는 고속 회전자, 하나는 저속 회전자 있는데 뭐 요걸 깊게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한전 전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전기로 그 플라이 휠을 돌려요. 그럼 선풍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뭐, 네. 그리고 그 플라이 휠이 발전을 직접 해요. 아 그럼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플라이 휠이 속도가 최고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네, 손실이 별로 없고요. 더 퓨어하게 전기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크리티컬한 데에서는 그런 주파수라던가 이제 전압의 출렁임이 되게 민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라인 인터랙티브 UPS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전기가 한전에서 들어오는 게 끊기면은 그냥 배터리 전원은 그때부터 켜지는 건데 이런 주파수가 바뀌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60Hz잖아요. 요 사인 웨이브의 그 시점 파형이 순간적으로 바뀌면 컴퓨터 리셋이 되거나 컴퓨터도 틱 단위로 연산을 하잖아요. 그 틱이 무너져요. 크리스탈 그 주파수가 무너지니까 연산 에러가 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보통 저희는 프리징이 걸리겠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방금 알았어요. 60Hz라는 거. 동남아 같은 데는 50Hz 이렇고요. 전기도 품질 그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 한국은 괜찮은데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네, 진짜 뭐 심해요. 예전에 누가 보니까 3D 프린터 하는데 한 10시간 걸리면 전력의 품질이 안 좋으면 그게 엉망이 된다고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결과물이. 맞아요. 모터뿐만 아니라 그 연산하는 프로그램도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플라이휠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그 플라이 휠이 알터네이터를 돌려가지고 발전을 직접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전기가 끊어져도 플라이 휠은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라 하면서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때 이제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발전기가 시동을 걸어서 왕 돌리면서 실제로 자동차처럼 클러치가 있어요. 그 클러치로 정확하게 회전하는 속도랑 그 각도, 그러니까 발전기가 이제 상업 전기에서 쓰는 거는 보통 3상이거든요. 저희는 220V에서 이렇게 전기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상업 건물은 보통 세 개가 들어와요. RSTN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3상 4선식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그 주파수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죠. 각도를. 그래서 완벽하게 절체 없이 그 실제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플라이 휠이 일종의 기존의 배터리 역할을 대신했던 거죠. 그게 막 몇십 분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돌던 네. 거 계속 관성으로 도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사이즈가 되게 거대해요. 발전기 자체도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그 플라이 휠 같은 경우 아까 1차 축이 보통 1500, 1800 RPM이고 2차 축이 그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뭐 3000 RPM을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 천천히 돌아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시간을 벌고 발전기가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딱 그 발전을 다시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잘 돼 있는 데는 그렇고요. 아, 네. 안 돼 있는 데는 아파트 같은 것도 가끔 보면 비상 발전기 도는데 네네. 요 중간에 배터리가 없으니까 전기가 끊기고 한 10초에서 1분 사이에 비상 발전기가 돌아서 1분 뒤에 잠깐 전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곳들도 많죠. 근데 저희 네. 동네도 최근에 정전이 되게 크게 한번 됐었는데 단지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있던데 이게 뭔가를 다시 한번 켜줘야 되는 것 같던데 그걸 안 켜주니까 아. 한전 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 장애가 났던 거 어찌 말하자면은 전기는 돌아왔는데 뭔가를 안 켜주니까 어떤 단지는 안 들어오고 어떤 단지는 되게 빨리 복구가 되고 그거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설계가 자동으로 잘못되어 안 있는 된다는 건데요. 거죠? 네. 자동으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 그 아파트가 안 네. 돼요. 보통 그 수변전 설비에 ATS라 해서 자동 절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막 AVB에서 막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쩌고 막 되게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막 그게 다 릴레이랑 막 기계 전기적으로 막 연결이 돼가지고 한전 전기가 끊기면은 막 릴레이가 닫혀서 ATS가 막 발전기 신호로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자동으로 다 알아서 복전, 정전 이런 거 처리가 됩니다. 그게 댓글에 하나 있는데 두꺼비 집인 건가요? 그게 아니요. 그거랑 다른 거. 그 수변전 설비 지하 네. 몇 층 가면은 이제 어마무시하게 큰 맞죠.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예전에 아파트 거기 판교 백현동 살 때 새벽에 갑자기 막 밖에서 어마어마한 소리 들게 봤더니 그 사이에 정전돼 있고 그 발전기가 알아서 돌아가지고 맞아요. 그 긴급 조명들 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복구되니까 그냥 알아서 되는 느낌? 맞아요. 그게 ATS가 보통 그렇게 확실히 그거 동작을 보면서 아, 새 아파트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뭔가 해요. 그전 아파트는 뭔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막 30년 된 분당 아파트는 그런 게 없는데 판교 아파트만 오니까 이게 뭔가 정전됐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이 두꺼집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기술적인 거를 일반인한테 설명할 때 아, 이렇게 막 플라이를 얘기하고 아이폰 얘기하고 한정했는데 이거 두꺼비집 같은 거야. 그치. 하지만 달라. 아니야. 스마트 두꺼비지. 스마트 되게 두꺼비지. 큰 두꺼비집이야. 약간 이런. 자동화가 가능한 두꺼비지. 아니죠. 두꺼비 집은 차단만 하고 애는 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셨던 포인트가 일종의 리던던시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아웃사이더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있던 회사에 같이 있었던 회사에서 그 거기도 이제 네트워크 설비를 하면서 막 그 네트워크 전문 하시는 분은 다 이중회로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쵸. 모든 장비를 다. 근데 그거를 보통 일반인들 잘 이해 못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장님도 잘 이해 못 하고요. 아, 저도 이해 못해. 아니 그러니까 이해 못 한다는 게 그게 왜 필요해? 그쵸. 하나면 되지. 대부분의 경우는 한 가용성을 한 99% 잡으면 하나면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1% 끊기면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 다 이제 그때 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사무실이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 간에 이게 엄청 멀리는 아니고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 사무실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그런 장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이중화하는 안들을 가져와서 근데 다 잘렸죠. 그래서 이중화는 최소한으로 하고 장비도 싼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리던던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증권사정 되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데이터 센터도 안 가고 자기 건물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치? 데이터 센터 안 간 거는 뭐 별개 문제라 그래도 전력은 또 그러니까 망은 이중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기 이제 다른 데가 갑자기 그게 되게 취약한 환경인 거잖아요. 아, 내가 직접 막 하려고 해도 저희가 놓친 거 하나 또 있네요. 어떤 거요? 생각해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이 4억에 있는 게 메인 데이터 센터기는 한데요. 음. DR로 다른 지역에 또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그게 했었거든요. 아니 DR이 있어야 될까? 네. 금융은 필수니까. DR이 없다는 게 제일 네.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 DR이 그건 제 뭐 우리- 역할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 DR이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로그인되고 네. 막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장애 상황에서 뭐 로그인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됐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뉴스에서 영상을 원래 보니까. 꼭 그런 게 잘 안 되죠. 막상 닥치면. 그래서- 여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안 옮겨놓은 거 네.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그 DR이 제 역할을 못했을 거는 아마 비용 문제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놓쳤겠죠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땐 DNS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당시 체크를 해본 게 아니어서 보통 DNS를 메인 데이터 센터에다만 돌려놓고 DR에다 안 돌려놓는 거죠. 근데 그럴 메인 수도 데이터 있죠. 센터가 침수가 돼서 DNS에서부터 입구에서 이미 통신을 못 받아오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오피스만 왔어도 네트워크 할 때 저도 막 그랬거든요. 아 이거 왜 AP 장비 막 이중화하고 왜 그걸 이중화해야 되지? 우리 한 번도 다운된 적도 그냥 우리 회사 인터넷 하려고 하는 건데 막 네, 그러다가 이거 처음부터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사무실 시작할 때는 그 공유기 IP 타임 공유 갖다 쓰시다가 좀 아니요 좋은 IP 타임 같은 IP 타임 안 IP 썼나? 타임 안 썼고 그 거미 공유기 아예 썼을 거 이게 에이서스.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 썼었죠. 20명 때까지 엄청 잘 됐거든요. 너무 잘 됐어 오히려. 맞아요. 지금보다 좋았어요. 진짜 지금보다 좋았어. IP 타임이 더 잘 될 거야 아마. 근데 회사가 커지니까 더 비싼 걸 샀는데도 더 안 되고 진짜 이 트래픽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 장비도 비싼 거 교보 타고 오면서 오지랑 그때 막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KT가 원래 뭐 말했어요. 오지도 이중화해야 되지 않냐 인터넷 조채연님. 듣고 아니 조채연님이 그래서 아니 KT가 제가 보니까 최근 5년이고 제가 살면서 거의 장애가 나지 않았는데 왜 해야 되냐 했는데 교보 타고 이사 오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바로 KT 장애 나고 그쵸. LG U 플러스로 그때 급하게 수동으로 이전하고 맞았죠, 맞아. 그러니까 망은 있었는데 자동화 이런 것까지는 굳이 뭐 맞아요. 당시에 준비를 안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되게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것도 맞고 또 라이브 서비스 중인데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려면은 또 리스크가 약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테스트를 했는데 잘 되면 다행인데 안 잘못되면 돼. 이제 바로 손해가 돼 버리니까. 테스트했는데 장애났어. 그렇죠. 아 그리고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DR은 다른 분이 써주시긴 했는데 디제스터 리커버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고 이제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놓는 거 그렇죠. 그런 걸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요거 DR도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DR이 아니라 그러니까 DR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액티브 스탠바이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안 되면 요걸로 할게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거면은 HA 하는 게 낫죠. 양쪽에 둘 다 액티브 액티브를 해놓고 평소에 계속 네, 돌는 게 그렇게 낫죠. 돌면은 맞아요. 여기 당연하도 요거 그냥 끊어버리면 앞에서 뒷단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구성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슬쩍 드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법적 요건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적 네. 요건 때문으로 법적 요건도 있습니다. 네, DR만 금융적으로 따로 뭐가 그냥 많으니까. 네. 완전 분리해서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부기관 같은 데서는 실제로 막 그 호적 정보나 이런 되게 크리티컬한 거 이건 날아가면은 국가가 큰일 나는 그런 것들은 세네 군데에 백업을 하고 그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 백업을 하잖아요. 그거를 1차적으로 디스크 자체에 카피도 하고 테이프를 하나 갖고 있고 테이프라 하는 건 이제 LTO 테이프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자기 테이프입니다. 그냥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고용량으로 들어가는 그런 테이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이프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그 데이터 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안전하게 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가 무너질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아예 별개로 그걸 소산 백업이라고 하거든요. 마침 채팅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HA로 구성을 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HA하고 그 HA에 대해서 그쵸, 다시 또- DR을 2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안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클라우드를 쓴 지가 오래돼서 IDC 같은데 서버를 둔 지가 근데 클라우드 쓰면 물론 아주 소규모로 할 때는 그 뭐 IDS 같은 거 멀티 에이전트 누를 때 안 누르죠. 갑자기 금액이 확 올라가니까 어이구 무섭죠. 실제로 되게 비싸잖아요. 갑자기 그쵸. 2배가 되니까. 네, 그래서 잘 안 누르긴 하는데 사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 네. 뭔 일이든 날라가도 바로 괜찮게 저쪽으로 연동되게. 하려고. 근데 그런 거를 아직 잘 안 하는 걸까요, 이런데? 구축하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저희도 DBA 좀 계시지만 그렇게 구축하는 게 우리가 RGS나 이런 걸 쉽게 써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죠. 데이터 정합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고 운영하는 게 실시간 그리고 동기가-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직접 구축하는 건 그쵸. 쉽지 않은 걸로 알아요. 이게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틱단위 거래잖아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동기화돼야 되니까 아마 그것도 실시간으로 HA 구성에 좀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쉽진 않은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한 그쵸. 서비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오히려 딴데 웬만한 데는 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많은데 그쵸.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카톡 잠시 안 된 거랑 또 이런 거랑 또 완전 느낌이 좀 저는 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쪽에 더 크리티컬 그러니까 그쵸. 회사 입장에서 훨씬 무게가 크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1974년에 생겼잖아요. 네. 그때 전산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그때 막 종이로 74년은 아니겠지만 사실 증권업의 기본은 종이로 하다가 이게 넘어온 거고 사실 토스증권이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애들은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여기는 수십 년간 이루어오던 종이가 어쨌든 메인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점차 서브로 들어오니까 이런 게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지 저도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거기에 많은 그 생각 되게 같은 생각을 들었던 게요. 실제로 금감원에서 그 증권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횟수 장애 같은 걸로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카카오나 이런 이제 좀 기성 관련된 게 금융 쪽은 몇 건 없대요. 막 10건, 막 20건, 약간 몇십 건을 안 넘는다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성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기성 업체들은 막 몇천 건, 심지어 몇만 건, 몇십만 건 막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기술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투자가 좀 잘 안 되거나 뭐 사람이 안 구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경영진 차원에서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 인식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해오던 분들인데 그렇죠. 바뀌는 게 쉽지 그래서 않으니까. 하자고 하는데도 뭐 반려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뭐 저만 해도 막 굳이 두 개를 사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으니까. 사실 이중화나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리던던시는 그냥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만큼 서비스가 다운돼 가지고 이중화가 안 돼서 다운됐을 때 손해가 이중화하는 비용보다 많냐 적냐 요거 기준으로 사실 하면 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죠. 브랜딩 이미지 사용자 경험이 나빠지는 거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중화가 필요하다. 그렇긴 한데 거기에 또 확률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한국처럼 전력이 안정적이고 그렇죠. 인터넷이 안정적인 나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날마다 허구한 날 전기가 다운되니까 그 확률이 훨씬 높은데 한국은 전기가 다운된다는 건 정말 그렇죠. 심각한 일이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중치가 들어가면 애매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맞는 것 같긴 해요. 기준은 네.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조금 딴 얘기긴 한데 한창 다 쓸 서브 버전 쓸 때 깃 좋아해서 깃 얘기해요 다닐 때뭐 장점 뭐야 그러면 분산이라서 인터넷이 끊겨도 계속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막 하면 인터넷 끊긴 거 본 적 있어? 맞아요. 솔직히 별로 없긴 하죠. 그게 뭐 장점이야 그러면 막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 근데 확실히 저는 어쨌건 그러니까 약간 레거시가 한 30년 됐으면 이제 회사를 새로 차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거고 근데 일단 이 정도로 레거시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데이터 센터에만 있어도 이번에 사실 문제가 안 됐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침수 얘기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비들에 대한 혜택을 센터 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지금 독립적인 그 건물 안에서 잘 돼 있는 안 되는데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당연히 돼 있어야지. 그리고 안 되면 데이터 센터를 소송해서 이제 받아낼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런 장애가 그렇죠. 날 수 있냐.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클라우드 얘기도 댓글에 최승우 님이 조금 써주셨는데 AWS 장애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도 다 IDC 있겠죠 당연히. 맞아요. IDC도 전혀 그런 얘기 없었던 걸 보면 근데 저희가 모를 수도 있죠. IDC 한쪽에 나가는데 HA를 잘 해놔서 저쪽에 돌아들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만 이제 사실 되게 의도한 대로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고까지 안 가도 AW 장애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가 안 난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되게 확실히 좀 좋은 인프라에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진님도 그렇고 저도 IDC 그 아는 분한테 들어보면 IDC 몇 군데 물샌데가 있긴 있대요. 네, 있긴 있어요. 있겠죠. 네, 있긴 거기도 있다고 정원 있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상황까지는 안 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나름대로 잘 맞고 네. IDC는 또 전문 상주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상주 인력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 측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막 데이터 센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카카오 쪽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상주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물 맞고 있는 거죠. 그냥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머릿수도 다르고 아무래도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 경제의 파워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규모가 클수록 잘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설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것 때문이라도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게 낫지 않은가. 저희도 좀 다른 이야기를 쓰는데 저희도 이제 최근에 회사 인터넷망을 저쪽에 IDC로 넘겨버리는 막 작업을 하면서 IDC 이제 선정할 때 막 들었거든요. 맞아요. 보면 IDC마다 뭔가 스펙이나 뭔가 이게 달라요 기능이. 그렇죠. 지금 제일 좋은데 어디가 새로 지어져서 막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돈을 더 내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말했거든요. 네. 안 돼. 이미 큰 회사들이 싹 선점했어. 그러니까 제일 거기는 스펙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런 그렇죠. 장애 상황이나 최신으로 대응해놨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맞아요. 약간 계약 단위도 네. 다르고요, 보통.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도 이제 용인에 그때 공사한다고 했으니까 용인 맞나요? 세종이었나? 용인에서 쫓겨났다. 맞아. 못해서. 파주 아니었어요? 파주? 실패했다가 용인에 실패하고 세종으로 간다고 했던 거 파주인가요? 파주 아니었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 그런 건 또 더 좋게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 데이터 센터에 티어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도 TIA에서 막 정의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보통 크게 데이터 센터 티어링을 뭐 1, 2, 3, 4로 하는데 4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5성 호텔 이런 건 없어요? 5성급은 없나요? 4성이 최대입니다. 아, 이제 두바이처럼 누가 우리가 파이브다 그러네. 이러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티어 3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 막 나름대로 뭔가 막 잘 되어 있고 백업도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보통 티어 3고 완전 크리티컬한 거 이런 것들은 보통 티어 4에 들어가는데 슈퍼는 뭐가 다르길래? 네, 요 구분을 이제 보자면은 보통 티어 4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이중화예요. 다 액티브로 돌아가면서도 이중화가 또 되어 있고 그 여기에서 가장 보통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빌리빌리티 그러니까 보통 가용성이라고 하죠. 요게 1년에 0.4시간이 안 돼요. 이런 걸 보통 티어 4라고 하고 티어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는 액티브, 하나는 스탠바이, 그러니까 액티브 패시브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경우가 티어 3로 간주를 하거든요. 요거는 1년에 1.6시간 정도. 그래서 요것도 퍼센테이지로 내면은 티어 3 같은 경우에는 99.982%, 티어 4는 99.995% 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용성이 높고 그 외에도 그 안에 설비 같은 것들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중단하고 유지 보수를 하냐 안 하냐는 결국 이중화와 액티브 구성이냐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티어 4는 다 독립적이고 여러 개로 복수 구성이 돼요. 그 이중화가. 그래서 막 액티브하게 막 뭔가 공사를 하고 작업을 해도 문제가 안 되게 보통 정부 기관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 같은 것들은 보통 티어 4 같은 데다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만 봐서 그런가? 이제 아까 티어 4 해도 99.99면 보통 9디짓이라고 그러나요? 9가 몇 그게 개냐? 네, 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건 두 개라고 하네? 네 개라고 그거는 하네? S3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 거. 그럼 그러니까 두 개는 소프트 그러니까 좀 개발하면서 보는 그 9디짓에서는 본 적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라는 들어서 IDC의 장애를 자기들이 서비스로 한 번 더 커버해서 굴을 늘리는 건가? 어떻게 늘어났죠? 기반이 2디짓밖에 안 되는데 거기 쉽게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두 개 합치면 네. 두 개 그쵸. 합치면 아마. 네. 그런 쉽게 말처럼 그런 99.995% 가능성을 여러 개로 나누면은 맞아요. S3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9999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S3가 여러 에이지에 이렇게 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는 했던 게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도 사실 그 리던던시 개념을 AWS 쓰면서 배웠었고 처음에 멀티 에이지를 대체 왜 켜야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잘 클라우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왜냐면 개인이 쓰는데 막 돈이 2배로 나오는데 이거 2배로 그렇죠. 돈 내면서 이거 왜 써라는 그러니까요. 그 2배 아니 그걸 누른다고 기능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 그렇죠. 맞아. 아 오히려 그렇죠. 예전에 저희도 초기에 제가 레디스에 그 멀티 에이젝트 같은 거 켰다가 오히려 더 느려져요. 한쪽만 이쪽에 있으면 저쪽 에이지로 가야 되니까 같은 에이지가 아니라 그렇죠. 초반에는 그런 걸 좀 겪었었죠. 그러니까 에이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 실제 EC2가 어디 기준에 그쵸. 쓰느냐에 따라서 EC2는 안 속도가 다른 나눴으니까.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 AWS 때는 잘 몰라서 그걸 그냥 체크하고 뭔지도 모르고 체크된 상으로 만들었다가 좋은 습관이었네요. 돈을 받고 비싸다. 그러다가 약간 그런 것도 약간 팁처럼 세미나에서 그걸 키우면 비싸다. 그럼 싸게. 아, 그건 안 좋은데. 맞아. 근데 항상 그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장애 겪고 나면은 확실히 했어야 되는구나라고 좀 보람 느낄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음. 진짜 DR을 완벽하게 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히 그거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보고 AWS도 보면은 거의 그런 설계를 좀 지향했던 것 같긴 해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DR이라든지 에이지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컨셉을 녹였던 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슈피님 얘기하시죠. 아니 장애는 결국 겪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저희도 그렇고 뭐 레디스도 처음에 멀티 에이젝트 말한 대로 안 켜고 쓰다가 얘는 이상하게 날아가면 다 날아가네 일반 레디스랑 다르면 그렇죠. 멀티 에이젝트 켜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오피스도 KT 한번 끊겨 보니까 이제 LG도 넣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제 카뱅이나 토스증권 이런 데는 훨씬 유리한 것 같고 다른 데서 많이 겪어봤으니까 증권이나 이런 전통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겪는 과정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느리거나 이제 투자가 느려지면 이제 카뱅이나 이런데 좀 많이 고객을 뺏기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애가 몇 번 나면 제가 예전에 그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전 네이버 있을 때 네이버 라인을 만들고 카카오톡이 막 잘 나갔잖아요. 카카오톡이 진짜 단기간에 1000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장애가 났어요. 그때마다 전 그 생각을 했죠. 카카오톡이 장애 하루만 지속되면 사람들이 다 라인으로 넘어오겠지. 전 네이버에 있었으니까 막 그 생각하면서 카카오톡 장애 날 때마다 뭔가 오래 걸리겠지 했는데 장애는 계속 조금 덜 나면서 그 시간도 조금씩 단축되고 결국엔 약간 이제 큰 장애는 조금 없어지는 맞아요. 약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그 장애가 계속 심각했으면 네이버한테 그때 뺏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라인은 반대로 네이버는 그런 경험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거기는 IDC도 직접 운영하고 막 그쵸.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IT 어쨌든 소프트웨어로 많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많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개념들을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제일 다른 게 일단 IT 쪽에서 저희가 보통 네이버나 그런 거 경험 쪽은 장애 날 수 있어. 이거 그쵸.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줄일 거야? 최소화할 거야? 뭐 이런 거 빠르게 복구할 거야? 요거에 이미 초점이 넘어간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약간은 아직은 또 많은 그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같은 태도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많이 바꾸는 약간 그 옛날 그 건설과 제조업 기반의 거죠. 우대 1000일 달성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대 1000일이 가능한가? 그렇죠. 이게 빨리 복구하든지 어떻게 자동화되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잘 사용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가 막 이걸 재는 거에 더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놔도 돼. 하지만 바로 복구할 수 있으면 뭐 상관없는 영향을 거 아니야? 최소화하거나 그런 그게 약간 거의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이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특정 직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약간 특정 직군 얘기 아니, 그런 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 건물에 저렇게 장비를 운영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 비상 전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걸 한 투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자를 수 없는 거죠. 하청일 수도 있죠. 하청일 수도 하청일 근데- 수 있겠네. 근데 그러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긴 하죠. 저도 예전에 네이버 때 생각했던 게 네이버 MVP나 그 예전에 원래 IBM 이런 데 쓰다가 네이버가 직접 채용해서 진짜 잘 관리한 걸로 알거든요. 그 IDC나 이런 진짜 맞아요. 전문가들을 잘 채용했는데 문제는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 이 좋은 인력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할 수가 아, 없기도 하고 이게 사실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죠. 또 이분들이 워낙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가격도 맞아요. 싼 아니 가격도 적이 진짜 있죠. 싸죠. 솔직히 네. 직접 운영하고 막 다 정. 사람들이 이것만 케어하는데
최적화가 사실 되어 그런 게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 뭐 한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쨌거나 본사 건물이잖아. 건물 지었겠죠. 지으면서 뭐 한 층을 IDC처럼 만들고 했을 수도 있죠. 나름 신경을 그랬을 써서. 근데 뭐 거기에 설마 발전기가 나갈 줄이야.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좀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맞아요. 네. 뭐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IDC랑 완전히 다른 거는 이건 어쨌거나 IDC 건물이 아니라 일하는 건물이니까 그쵸. 위치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모양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IDC는 지을 때 어딘가 뭔가 물이 고일 것 같은 곳에 굳이 거기다 가서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쵸. 않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건물이니까. 접근이 다를 수밖에 네. 없을 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어디 찬사태도 피할 수 있고 물에도 뭐 이런 거를 고민해서 딱 짓고 사실 접근성은 별로 중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강남 한복판에 IDC를 짓는다 그러면 뭐 돈 문제도 있지만 이상하죠. 약간 왜? 저기 역삼이 있습니다. 저기 역삼에도 있습니다. 양재에도 그럼 양재에도 옛날에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쌀 때?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IDC를 옮긴다거나 뭐 클라우드를 생각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회사한테는 엄청 손해일 것 같긴 한데 사실 클라우드는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그럴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한 대도 거의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카카오뱅크도 몇몇 그리고- 은행사들이 일부 클라우드를 쓰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근데- 워낙 그 금융권 관련해서 막 컴플라이언스랑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규제들이.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든 하면 클라우드를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 뭐 금융 클라우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금융 클라우드도 되게 요즘 나온 편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전에는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답이 없다. 그냥 데이터 센터 우리가 넣어야겠다. 요런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게 가장 편하고 깔끔했죠. 그런 것도 잘못 있었던 것 맡기면 안 같아요. 돼요. 맞아요. 클라우드 이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맡기면 진짜 우리가 그 장에 다 맞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나 뭐 금융 클라우드나 이런 거를 한 뭐 몇 년 차가 돼서 하면 조금 더 편한데 그게 아니면 진짜 거기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사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코스콤에서 금융 클라우드인가 증권 클라우드 만들었더라고요. 막 기사가 있는 글로 넘어가려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누가 엄청 영업을 했나 보다. 어디가? 코스콤이요. 아 코스콤? 네. 코스콤 클라우드예요? 코스콤은 그 증권 거래소 산하에 있는 네. 약간 그런 거 개발하는 데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그렇고 AWS도 금융이랑 공공기관 클라우드에 맞아요. 엄청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이 AWS는 저번 리인벤트 때 그거 발표했었잖아요. 뭐요? JP 모건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 아 맞아요. 해가지고 아, 미국에서도 클라우드 금융 쪽이 진짜 최후의 보루인가 봐요. 미국도 왠지. 맞아요. 아니 양이 엄청날 테니까 특히 미국은 또. 금융 전문 클라우드 요게 뭐냐면은요 그 법적 기준들이 있어요. 금융 관련해 가지고 뭐 그 뭐 데이터 센터에 막 요런 게 있어야 된다. 막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 막 요런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쉽게 클라우드를 쓰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금융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파이낸스 클라우드 요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IDC도 저희만 해도 뭐 ISMS 같은 거 받을 때 그럼 그 IDC가 진짜 접근 제어가 잘 돼 있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 IDC에 일하는 인력들이 뭘 접근할 수 있냐. 금융은 아마 그게 훨씬 더 빡세겠죠. 맞아요. 거기서부터도 그냥 접근 못하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뭔가 지문을 홍채를 찍거나 뭐 몇 시간을 못 가거나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런 관리가 훨씬 빡셀 것 같긴 해요. 그럼 일반 거랑 다르게. 서류 같은 것도 다 준비해 주겠죠. 네. 아, 고객님 이거 인증 받으신다고요? 아,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다 그게 주지 않을까. 그 뭐지 MS도 애저가 그 거버먼트 정부용 애저 따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개념은 맞아요. 비슷한 같은 거잖아요, 결일 것 따로. 같아요. 근데 정부보다 이제 더 빡센 게 금융 클라우드지 않을까 싶긴 하네. 미국은 정보가 더 빡셀 것 같은. 근데 미국은 아닐까요? AWS 고부 클라우드 옛날부터 운영했고 잘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금융 지난번 AWS 리인벤트 이제 JP 모건 하고 했다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 거기가 아닌데 국방도 쓰잖아. 그러니까 제가 느낄 미국은 막 때는 그거를 우리가 인증을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미국 같은 데는 얘네가 인증을 받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난 쓰면 되는 들어가기만 걸로 하면 네, 되는.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얘네가 인증, 얘네 그렇긴 인프라 하죠. 인증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컨셉이라서 내가 인증 다 받아줄 테니까 물론 뭐 그 안에서 또 맞춰야 되는 건 얘네가 또 컨설팅하고 해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인프라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힘든 게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런 인증을 맞추기 힘든 게 다 약간 좀 레거시처럼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막상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많아서 이건 힘든 게 위험한데 아닌가?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의식들도 많이 퍼져서 네. 뭐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아니죠. 근데 정부 산하 기업인가요? 18F 같은데도 그 18F라고 정확히 거기 뭐 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도 거의 일반 회사하고 지지 않을 정도 거 있고 걔네가 뭐 표준도 만들고 정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 사무실이 18층에 있어서 18F라고 조직 이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걔네가 하고 뭐 저는 뭐 은근히 그런 거 부러웠는데 얘들은 뭐 오바마 정부 때 같은데 그 뭐야 정부 법안 같은 거 기톱으로 PR 올리고 이슈 올리고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까지 이러는 그게 되게 그 의식이 퍼진 나는 처음엔 누가 보면 이상한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이게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우리는 사실 뭐 그쪽에서 IT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죠.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가 없죠. 저 커리어를 잘 쌓은 개발자들이 그런 쪽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죠. 네. 맞죠. 그런 건 좀- 실제로도 미국 공무원들 전체 다는 모르겠는데 뭐 나사나 뭐 이런 국가 관련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은 보면은 그 미국 국방부에서 만든 밀리터리 CAC 카드라고 해요. 스마트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공무원증 같은 거에 이렇게 있나 봐요. 사원증처럼. 그거를 컴퓨터에 꽂으면은 이제 자기 계정으로 어떤 컴퓨터에서는 뭐 프로비저닝이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규격이 막 미국 국방부에서 뭐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사 중에 뭐 제목을 읽어도 되나? 네. 한국 증권 정산장에 이유 있었다. 운영비 초대형 증거사 중 꼴찌. 이러면서 아, 그래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겨주세요. 그 제가 어디서 롬에 눌렀지? 제가 올려놨어요. 요건가요? 네. 아, 운영비가 노트에 있는데. 근데 운영비는 너무 항목이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이유 있다는 게 아니라 왜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그러니까 너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결과 가지고 그냥 맞춰 한 거 하고 이게 지금 표를 보면 지금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순이익 대비 전산 운용비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전산 운용비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로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퍼센트가 낮았는데 더 높은 회사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죠. 옛날에 잘 거쳐놓고 지금 이제 잘 활용하고 이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표 같은데 음. 좀 이런 수치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이 맞아요. 좋아하는지 정부가 좋아하는지. 근데 뭐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때문일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전산 운영비도 이 항목을 전산 운영비 넣을까 말까에 따져서도 아마 그렇죠. 확확 달라질 거예요. 인건비가 네. 얼마나 그렇죠. 들어간 거고 뭐 우리로 치면 소모품 뭐 어떻게 나가고 저기 네트워크 장비 엄청 비싼 게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다 넣을까 저쪽에다 넣을까에 그쵸. 따라서도 막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장애가 났으니까 원인을 그렇죠.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단편적으로는 돈 많이 안 썼다가 되게 좀 편한 결론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건 돈 안 쓰고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장애가 안 나고 엄청 잘했는데 돈을 안 써.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장난할 거면 돈을 쓰는 게 낫나? 약간 좋은데요 그거? 그러니까 큰 회사나 정부나 이렇게 되면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보안 쪽도 마찬가지고 장애가 나고 사고가 터지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우리가 많이 썼어. 그러면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돈을 안 썼어. 그러면 뭔가 면피할 거리가 없는 예전에 공인인증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공인인증서를 썼는데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근데 공인인증서를 안 썼는데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너네는 엄청난 잘못을 하는 그렇죠. 무슨 공인인증서보다 더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었더라도
약간 그런 차원의 연피성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예. 그러니까 약간 인프라 직군이 회사랑 협상하기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비용을 아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일석이조 같은 효과가 수도 있는 있지.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잘. 한데 또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프라 비용이 맨 바닥을 까는 거잖아요. 인건비랑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프라 비용 쉽지 우리만 않아요. 그러나? 저희도 보고 있지만 이게 늘기는 쉬운데 줄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클라우드 특히 클라우드의 함정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AWS가 보면 잘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락인이 되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심지어 AWS 얘기하거든요. AWS의 목표 중에 하나가 고객의 비용을 줄여주는 거라고. 근데도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나.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좀 그런 비즈니스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쪽으로 락인이 되면 계속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좋아하는 게 대서독 같은 애들 막상 써보면은 아 얘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네. 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네.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정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아까 뭐 침수 얘기했으니까 물 흐르듯이 내가 이렇게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게 보이던데 차수막을 켜야 되는데 안 돼. 이게 막질 못했어. 약간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표현이 그쵸, 가까운. 그걸 안 쓸 수도 없어. 그쵸, 이거 다 막자니 뭐 하고 이걸 얘만 빼고 싶은데 잘 못 빼겠고 그냥 그래서 데이터독이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데이터도 그때 제가 사라 그랬는데 아니, 근데 너무 아니라 비싸. 그랬잖아요. 너무 비싸.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비싸요. 40조인가요? 그래도 어쨌든 그때보단 박수.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떨어진 많이 장에서도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살짝. 네, 저도 안 사서 할 말은 없고. 근데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네는 약간 망하진 않을 것 같다. 아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터독도 뭐 물론 좋긴 한데 저희도 그렇고 이제 회사에 뭔가 비용 줄이거나 엔지니어들의 이런 호기심으로 인해서 오픈 소스를 또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갑자기 오픈 소스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전 항상 말하지만 옥타는 누구도 그런 짓을 안 한다. 진짜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오픈 소스 있긴 한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데이터독이나 이런 거보다. 근데 이제 진짜 하기 싫어하는 일들. 옥타는 그렇죠. 조금 더 돈을 공격적으로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비용을 올린다든지. 아 그래요? 안 돼요. 좀 나름 돈 많이 나간단 비싸다고 말이에요. 생각했는데. 우리 돈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인당 비용 아니에요? 그렇긴 해도 그렇죠.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플로우가 깔끔하진 않다. 옥타가 날 너무 자꾸 근데- 너무 귀찮게 한다. 옥타와 하루 종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옥타 같은 기분이. 옥타 결혼했죠 저희 업무할 때. 옥타 잘 너무 자주 찾아서 옥타 로그인 화면에다 공지 저는 띄워야 되겠네. 옥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로 쓰고 싶은데 크롬이 켜져 있으면 옥타도 켜져 있죠 저희. 그리고 켜져 있든지 나한테 계속 알려줘. 나 켜져 맞아요. 있다, 켜져 있다. 심심한데 MFA 한번 눌러봐 이러면서. 그렇죠. 갑자기 딴 이야기로 센 거 같은데 우리 또 뭔 이야기지? 오지 또 뭐 이야기해 주실 거 있나요? 데이터 센터는 거 다 중에. 한 것 같은데 혹시 또 뭐 아니면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질문은 여기 좀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허진수님이 뭐 적어주셨는데 저도 뭔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그냥 네, 무작정 만든 건 아니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네. 그게 보안 이슈 제가 알기로 그냥 간단히만 하면 보안 이슈 때문에 미 정부가 그 보안 그거를 미국 밖으로 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히스토리가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풀렸으면 우리도 이제 안 해야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죠? 애플이라고 말인데 무슨 애플인가 그런 이름인데 시드 암호인가요? 그런 그 암호화를 그냥 계속 그래서 카이스트인가 그 정부에서 시켜서 만든 걸 거예요. 최초 시작은. 그 듣고 보니까 약간 플라이휠 같네요. 이미 공인증서로 굴러가서 멈출 수가 없어.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이런 것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허진수님이 나와서 한번. 그러게요. 저도 글 돌아다니는 건 보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허진수님도 한번 나온다고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허진수님 나와서 물리학 얘기해 주시겠다고. 물리학 말고 암호 이야기를 먼저. 섭외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그렇네요. 다음에 그럼 한번 보셔보고. 그리고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이 이런 장애가 많이 안 나요. 그래도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저희 처음 방송할 때 조금씩 장애가 났긴 했는데 그때도 좀 외국 사례가 많았거든요. 최근에 올해인가
일본의 통신사 장애 한 2번인가 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우리 KT급의 장애가 거기는 한 2-3번 났어요. 일본에. 미국은 뭐 전기도 그렇고 수시로 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진짜 우리가 뭐 없어 보이지만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하고 있긴 한데 이제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너무 괜찮은 환경에서만 있어가지고 그쵸. 오히려 그 워스트한 거를 잘 모르고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DR도 들어요. 나름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DR. 좀 경험을 많이 해봐야 아까 전 장애도 계속 맞아봐야 맞아요. 하는데 안 맞으니까 꼭 장애 얘기하지만 저도 예전에 웹 개발하고 그러면 이제 외국 개발 한국 좀 아는 웹 개발자는 한국 웹 개발자들은 이제 사이즈 줄이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그쵸. 내 인프라 네트워크 너무 좋으니까. 저도 아, 그 그쵸. 얘기 지금 막 하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렇죠. 같아요. 이미지 용량을 왜 줄여? 이거 그냥 나가는데. 뭐 3메가짜리 이미지 준 거 아니잖아. 뭐 이런 보면 되는 거 충분한 이미지 거죠. 정도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웹폰트 한 20메가짜리 그냥 올려놓고. 아 그렇죠. 그렇죠. 웹폰트 20메가짜리 너무 빨리 뜨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아니면 최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환경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맞아요. 하는 그런 태도에 좀 차이가 있는. 실제로 구글 이제 페이지 인사이트 같은 거 해보면은 걔네가 측정하는 게 데스크탑은 그냥 일반 속도로 측정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거의 5배 느리게인가? 그렇게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해보면은 나는 되게 빠른데 여기 엄청 느리게 나오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페이지 인사이트라고 그 웹사이트 테스트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환경을 반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그걸 직접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해외여행 가서 로밍 한번 그 무제한 속도 제한 되게 느린 거 있잖아요. 그 로밍에서 하면은 현지 사이트는 잘 뜨는데 한국 사이트는 맞아. 뜨지도 않아요. 브라우저 타이틀 뜨고 이제 무한 로딩. 맞아요. 나 이게 인터넷은 되는데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아니요. 네. 한국으로 오는 외국망이 느리니까 우리가 한국에만 서버 놔두잖아요. 여기 최적화. 아니 망이 느린 게 아니라 최적화가 그렇게 하고 느린 거죠. 아, 그냥 아 그러긴. 페이지 하나가 막 20메가 이러니까 그럼 오히려 그런 최적화 로딩하는 기술은 막. 인터넷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잘 돼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막 최적화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그 엑셀레이터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강제로 줄여요. 그냥 그 단에서. 네, 한국도 예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떤 통신사가. 맞아요. 한국에선 그래가지고 그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쵸. 뭐 동남아는 그냥 여의치 않고 하더라고요. 워낙 느리고 망 그 대역폭의 제한이 커서 또 그런가? 우리가 할 일 대신해 주는. 미국 갔다 와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딱 휴대폰 켰을 때. 켰을 때. 그쵸. 이거지. 야, 이 빠릿빠릿함.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힘들 때는 그거 로밍도 다 그 무제한이어도 제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QoS 걸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터지죠. 진짜 정말 빨리 하루가 지나가기만 바라면서 그게 진짜 재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메가도 느리다고 하는데 외국 애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야 우리 집이 50메가bps라면 되게 느리네 이랬는데 빠른 거요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기준이 다르고. BPS는 빠른 것 같은데. 50메가 bps 하면 요즘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떠요 이상하게. 그 전에 뭐지 스팀 같은데 약간 그 캡처해서 돌아다니는 것 중에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뭐 게임이 뭐 20기가였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그 국기 막 달리고 나니까 이거 다운받는데 1시간이나 막 걸렸는데 뭐 게임이 뭐 어쩌고 버그 많고 뭐라고 하니까 다 댓글이 1시간 만에 받았다고? 1시간 만에 받았다고? 그러겠네. 아 그리고 오지한테 궁금한 것도 있어. 그러고 보니까 네네. 지난번 우리 이제 DR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오지는 위성 인터넷도 깔아놓고 백업으로 막 했는데 깔려고 하는 거죠. 깔려고.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스타링크. 아 위성 말고 그 위성 LTE. 채널이 LTE로 인터넷 되는 거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혜 복구에 대한 대비도 돼 있나? 전원을 2개로 땄나? 집이 2층입니다. 집이 아 근데 집이 2층에 여기처럼 UPS가 있으니까. 변전소가 전압 설비가 지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일단 UPS가 있고요. 어. 뭐 당시에는 발전기를 준비를 안 해놨는데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짠 게 있긴 있어요. 이미? 있긴 있어요. 아. 그 이미 저기 3.3kV짜리가 있어가지고 기름도 있나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 위험하잖아요. 그게 집에. 기름을 보관하는 것도 맞아요. 좀 위험하지만은 위험하죠. 발전기 안에 넣고 있어도 기름이 썩잖아요. 아. 산패가 돼 버리니까 이게 좀 되게 애매하긴 그럼 하더라고요. 식용유로 돌아가요?
안 들어갔어. 디젤이니까 식용유로 돌아갈 거예요. 자동차도 아, 고장난 디젤차도 식용유로 돌아는 가거든요. 엔진이 가능은 할 고장나네. 텐데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지는 장애 나면 빨리 주유소로 뛰어가서 그쵸. 이게 들고 요즘에 들고 안 가야 주지 돼요. 않아요? 요즘에 기름 안 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주유소에서? 그거 주민번호랑 이런 것만 아, 잘 그래요? 남기면 아 기름 왜 안 줘요? 요즘 기름 안 줘요. 방화 이런 것 때문에. 아 진짜요? 아예 안 줘요. 옛날에 이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네. 말통에 네. 말통에. 지금 못 살 걸. 저도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발전기 뭐라 들고 뭐 가겠네요. 이거 소량은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차에서 못 빼면 사는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차가 없어서 차가 없어서 주유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그거는 가능은 하겠는데. 몰랐어요. 아, 가능하겠죠. 아까 얘기한 그 V2G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근데 옛날 집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름 사서 떼고 할 텐데 아직도 아마. 뭐 그런 그러니까 지방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안 안 팔겠죠. 된다고 네. 저는 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오지도 지금은 좀 이사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오지가 이제 더 성공해서 나중에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럼 전 너무 기대돼요. 어떻게 지을까? 저 그 요새를 지으시는 게 아닐까? 뭐. 비용에 제약이 없다면 저는 일단은 디젤 발전기 대형으로 있을 아니죠. 거기 근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판교 사례를 보면 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땅이 땅이 안 되면 이게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죠. 다 콘크리트로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이번에 그- 판교에서 또 보면 요게 이제 저도 의외로 판교가 많이 잠겨서 좀 판교가 깜짝 그 이유가 제가 분당 쪽은 괜찮은데 탄천이 넓고 탄천도 넘길랑 말랑해서 넘겼으면 난리 났을 텐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분당 판교 기본으로 하고 판교에서도 지금 사고 난 데도 그렇고 거의 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평지에 개발할 데가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나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다 산 바짝 깎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번에 용서 사고 난 것도 저희 뒷집 산인데 다 그 산에서만 산사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산 가까이 가는 거죠. 빈 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판교도 지금 사고 난 데도 산 바로 밑에고 다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발전기를 놓게 되면은 땅을 먼저 보라니까. 기름 탱크는 한 300리터 이상으로. 아니죠. 주유소 옆에 살면 되잖아요. 제가 왜 기준이 왜 300리터 이상인지 아세요? 왜요? 그 기름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 탱크로리 차량으로 그게 300리터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탱크가 300리터가 넘어야지 이제 그 배달로 시킬 수 있는. 그러면 그 탱크보다 더 큰 걸 집 땅 밑에. 그렇죠. 묻어야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오지는 그 건물을 짓지 못할 만큼만 돈을 버시는 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그렇게 기름밖에 방법이 없나? 최후의 보루는 역시 근데 태양광 뭐냐, 이런 것도 안 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기차 안 돼요? 전기차도 얻어 충전해야 되잖아요. V2G 미리 해놨으면은 내 전기차 한 세대 있으면은 그걸로 꽤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뺏어 쓰는 거죠. 한국만 어. 한 그렇긴 하죠. 꽤 커요 용량이. 꽤 오래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에다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에다가 하는데 이제 그 냇물 강 같은 거 해가지고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계속 이렇게 쓰시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산에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역시 인프라가 발달 안 해야지 개인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산골까지 다 전기 들어가는데 맞아요. 오프 더 그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선 그런 거를. 그러군. 수력으로 돌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환경으로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나 기름이 부족할 때 임시 수단으로 더 2중 3중화를 해놔야겠죠 아마. 그냥 IDC에 입주하시는 건 어때요? IDC를 하나 사야겠네요 그냥. 저도 가끔 그 생각하는데 오지처럼 할 거면 IDC에 들어가는 게 낫지. IDC 의외로 싸던데 생각하면서 그거 내가 유지하려면 월 몇십만 원이야. 렉 하나 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렉 하나가 그때 100만 원 안 했던 것 같아. 서 있어야 되는 그거 거죠. 이제 데이터 센터마다 금액이 다 달라가지고. 네. IDC 의외로 쌌던 것 같아. 그때 견적 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칸수랑 전기 양이랑 열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하긴 근데 나는 열 많이 안 먹으니까 머신러닝 넣는 것도 아니고. 그 전기도 되게 조금 쓸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역한에 비하면 저는- 나는 사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IDC에 서버 들어간다고? 전 서버 들어가는 저희 지금 기준이 서로 달랐네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서버를 놓고 같이 살면 되죠. 그러니까 오지는 그냥 그렇게 입주하시기 위해서 싼거 안 돼요. 그럼 사람이 그거잖아요. 불순물이잖아. 사람이 먹고 뭐 이렇게 공기 나쁜 거 내보내고. 뭐 그럴 수 있죠. 이 서버 공간 말고 입주사 사무실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겠네.
보통 이제 거기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라꾸라꾸 놓고 입주사 맞아요. 좀 사무실에서 그쪽은 좀 예전부터 열악했다고 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열악한 거랑 비교도 안 되고. 예. 아무튼 궁금한데 아까 오지랑도 이야기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런 심각한 장애가 나면 장애 보고서를 뭔가 올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KT도 그때 이제 제가 그쵸. 너무 늦게 막 3달 있다 올려가지고 그 이야기 못 들으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근데 KT는 공개도 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되는 거 공개 아니야? 기본으로? 이번 거는 공개가 안 될 것 같은데 KT는 사실 당시에 사안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공익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 저기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열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 지금 기사가 아직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러게. 네, 지금 저기 뭐죠? 금융 어디죠? 아 금융이 금감이 금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금감위에서 그 조사는 한번 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실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보고서를 그래서- 한국투자 쪽에서 써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상태 업데이트가 없어요. 아마 몇 만약에 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공개 안 되더라도 왠지 금융권에는 그 사례 차원에서 맞아요. 가이드 같은 거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고 났으니까 너네도 나지 말라. 사실 다른 회사가 겪었지만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왠지 금융권은 우리한테는 공개 안 해도 서로 돌리지 않을까요? 금융권 그럴 수도 있죠. 블라인드를 보고 있어야 이제 무슨 공지가 내려온지를 알 수 있나? 그런 것도 못 올리지 않을까요? 보안 사항이랑? 금융권 찾아야겠네요. 보안 사항이랑 차라리 금융권 인프라 개발자랑 친하게 지내는 게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런 보고서 국가가 받으면 사실 거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근데 기본으로. 금융 쪽이라 지금 아까 여기서도 말했는데 AWS도 그렇고 IDC 위치 자체가 보안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절대 말 안 해줘요. IDC 어디 거 쓰고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한국투자 IDC 어디 있다고 지금 다 뉴스에 매일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도 여기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잘 안 해주니까 이게 그 안에 이제 시설 다 지우고 자체가- 공개되든지 아니면 거의 공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시설이나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 딱 보면 만약 그 개선을 한두 달 안에 못하면 또 거기 공격하면 그렇죠.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돈이랑 연결된 거니까. 맞아요. 좀 예민할 것 같아요. 제로데이 어택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제 원래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첫 방송이 제 장애 방송이었잖아요. KT 장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얘기도 한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도 계속 고민하거든요. 아, 오늘 무슨 얘기하지 하는데 장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장애가 많이 나야 되나? 요즘에 정체성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44 아. 비치를 어떻게 좀 포지셔닝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뭐 트위터에도 가끔씩 얘기해 주시는 분 있었던 것 같고 인프라 얘기 자주 하기도 했었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 얘기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급 포스트 모뎀 전문 채널. 최근에는 그렇게 재밌게 본 게 없긴 한데 저 얼마 전에 누가 트위터에서 이제 그것도 외국 팟캐스트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제 포스트 모템 글을 보고 IT 업체들은 포스트 모템 그렇죠. 쓰잖아요. 그 뭐죠 로블록스도 작년에 3일 날라간 것도 올리고 그거 이제 그러니까 거의 자세한 내용이 꽤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추측과 그 설명하는 거죠. 그냥 포스트 모템 글이 올라오면 그분을 게스트로 섭외해서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되는데 보통 외국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니, 한국은 별로 없긴 한데 가끔 올려주시던 분들 있은 것 같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미디북스 같은 데도 있었고. 근데 좀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그렇긴 해요. 하죠. 그렇죠. 뭔가 퇴사한 상태면 해줄 수 있어. 기다렸다가 퇴사하셨나.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확실히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장애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힘들고 한데 저도 예전에 네이버 때 보면 장애 나면 BTS인가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새벽에도 그럼 실시간으로 누구한테 전화가 갔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처리하고 이렇게 이런 게 쭉 떴었거든요. 근데 서비스가 아닌데도 그런 거 보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뭐 그쵸. 자바에 무슨 패키지를 잘못 썼다거나 뭐 이런 거 저희도 이제 장애일지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당사자가 뭐 정리하는 것도 있고 후속 조치도 중요하긴 한데 다른 개발자들한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그런 거 큰 것들 옛날에 기텁 하루인가 장애 났을 때도 걔는 오히려 DR을 너무 잘해놔서 동부센터의 네트워크가 몇 초간
잠깐 단절을 맞아, 하니까 맞아. 서부가 아. 오지 내가 짱이네. 그러고 지가 이제 마스터로 다 했는데 저기 돌아오니까 이제 마스터 둘이 되면서 난리 법석이. 너무 잘해놔. 맞아, 너무 잘해놔서. 잘해놔가지고. DR이 완전 잘 돼가지고 여기 완전 그냥 시스템이 두 개가 돼서 맞아. 갈라진 거. 근데- 이런 것도 참 어렵다 막 했는데. 괜찮은 거 같네. 그런 거 저번 아니고 그 SRE 위클리라는 뉴스레터도 보면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 보면 거기도 큰 장애 같은 것들 그런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 포스트모텀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아마존에서 장애 나면 뭐 때문에 장애다 이런 페이지도 있잖아. 이런 거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포스트모텀 글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같이 읽고서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생각해보면 꼭 되게 따끈따끈하게 장이 나지 않아도 네, 옛날 그래서,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근데 옛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KT도 그랬지만 내가 겪었던 장애면 더 이제 그렇죠. 실감 나잖아요. 우리 예전에 클럽하우스 한참 유행할 때도 한번 DNS 장애 모여가지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DNS 무슨 노션이었나요? 노션이요. 노션 DNS 노션이었어요. 네, 노션 그 얘기도 촉촉하고 이거 SO 그거 뭐다. 아니었나요?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뭐 국내산에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그럼 우리 라이브 시간 이제 장애 나면 바로 라이브 켜서 그렇죠. 우리 서비스 장애 나면 어떡하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길랩도 그런 거 하잖아요. 길랩도 AWS가 장애 나면 우리도 같이 장애야. 정신이 없어. 장애 처리하면서 방송하면서 그러니까요. 약간 긴랩이 그렇게 하긴 그쵸, 했죠. 길랩이 장애 처리하는 거 라이브로 막. 함께 장애 해결해요 이러면서. 근데 길랩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안 봤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도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진행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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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채현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떻게 이런 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